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달 초부터 양자 컴퓨팅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죠. 12일을 기준으로 아이온큐, D-Wave, 리게티, 그리고 6월에 막 상장한 컨티니엄까지 4곳이 이미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한 달간 미국 정부의 정책 동향과 이번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들,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흑자 전환에 대한 힌트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국에서 양자 관련 행정명령 2건을 서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밀어주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암호 체계를 양자 시대에 맞게 바꾸란 내용이었어요. 그 행정명령의 내용 중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2028년까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를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는 오는 9월 20일까지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하드웨어 경쟁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목표가 2028년까지 논리 큐비트 150개에서 250개 수준이라 조달 규격도 그 언저리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논리 큐비트가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양자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본 큐비트를 물리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리 큐비트를 묶어서 오류를 줄인 큐비트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게 논리 큐비트예요. 쉽게 말하면 논리 큐비트는 계산원 수십 명을 모아놓고 서로 검산하게 해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계산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양자 컴퓨터 성능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논리 큐비트 개수가 실제 성능에 좀 더 가까워요. 미국 정부는 그 믿을 수 있는 계산원 150명에서 250명짜리 기계를 2028년에 사겠다고 한 겁니다. 그 정확한 규격은 오늘 20일까지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6일에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가 아이온큐랑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확정 금액 2,800만 달러로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원자시계 25대를 납품을 하고 3천만 달러 규모의 옵션이 행사가 되면 100대가 추가돼서 총 125대, 최대 5,800만 달러가 되는 구조입니다. 원자시계는 쉽게 말하면 아주 정밀한 시계인데요. GPS가 통하지 않는 극한 환경에서 위치와 시간을 스스로 유지를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나 보안통신, 정밀 위치 측정처럼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계약 금액보다는 계약의 성격입니다. 이 계약은 It's About Time이라는 DARPA의 전술급 광학시계 시범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아이온큐는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 광시계를 제조할 수 있는 전용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2027년 중반에 가동될 예정이고 완공 후에 1년 안에 양산품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양자에 쓴 돈은 대부분 더 좋은 시제품을 만들어봐라라는 연구개발 성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건은 생산 라인을 깔고 125대를 납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양자 센싱 분야에서도 양산을 시도하는 단계에 온 거죠. 지난번 미 상무부의 양자 컴퓨팅 투자 외에도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양자 통신, 양자 센싱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각 영역에서 상용화 스텝을 밟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부 움직임이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됐을까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제 행정명령은 6월 22일에 서명이 됐어요. 겹치는 기간이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고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매출로 잡히는데 8일 만에 그게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 숫자는 대부분 작년이나 올해 초에 이미 확보가 되었던 계약들입니다. 그러면 정책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건 이번에 실적에서 나온 경영진들의 발언에서 드러나는데요. 리게티는 행정명령 이후 양자에 대한 강조가 확실히 커졌고 실제로 자금 집행이 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예전에는 고객사 경영진을 만나면 컴퓨팅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럼 우리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 라고 했었어요. 양자 통신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거죠. 또한 컨티니엄은 이번 행정명령이 자기들 같은 회사의 투자 순풍이면서 동시에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가 2028년에 양자 컴퓨터를 사겠다라고 명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책 효과는 아직 문의나 수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출보다는 그 앞 단계인 RPO의 흐름을 보면 미래 매출 흐름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회사를 보기 전에 4곳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조건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산업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큐비트 종류와 수마다 가격이 되게 다르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 한 대 가격이 현재 대략 2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300억에서 550억 그 사이쯤 되는데요. 현재는 1년에 온프레미스로 2대, 많으면 3대 정도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 단가가 높고 판매 대수가 적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매출의 인식 시점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D-Wave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59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은 작년 상반기에 독일 율리 슈퍼컴퓨팅 센터로 양자 컴퓨팅 시스템 한 대를 납품을 하면서 1,370만 달러가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대형 인도가 없었던 거고요. 또 상장 후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한 컨티니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이 1,324만 달러였는데 작년 상반기에 2,119만 달러에 비해서 표면상으로는 38%나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한번 열어보면 작년 상반기 매출에 리스 방식으로 인식된 금액이 1,653만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장비 대여 계약인데 회계상 판매로 처리를 해서 앞단에 몰아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회성 매출을 제외하고 나서 비교를 하면 작년 상반기가 467만 달러, 올해가 1,324만 달러니까 사실상 182%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인 거죠. 역성장이 어떻게 보면 조건에 따라서 3배 성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일 분기 매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좀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장비를 파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고객이 수백억을 들여서 자기 시설에 양자 컴퓨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니까 클라우드로 잠깐 써보겠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확신이 필요한 구매입니다. 마진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장비 판매 비중이 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31%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판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것이 문제인 거고 각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빈 구간을 메워가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네 회사가 각각 어떻게 변동성을 다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를 보면 매출 8,005만 달러로 5분기 연속 최대 실적입니다. 수주장고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1년 전에 1억 2,200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4억 8,500만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상 최대 매출을 찍어서 잔고를 그만큼 까먹고도 직전 분기보다 잔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다는 뜻이죠. 매출의 구성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50%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정부가 아닌 상업 고객 비중도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제품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고객이 25%예요. 그러니까 컴퓨팅만 원하는 고객이 보안, 네트워킹, 센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온큐는 과거 이야기해왔던 양자 생태계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가이던스도 2억 9천만 달러까지 상향했습니다. 6월에 상장한 컨티니엄도 이번에 첫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800만 달러로 아이온큐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하지만 RPO 추이를 보면 현재 매출 규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기준의 수주 잔고가 7,400만 달러, 분기가 끝난 뒤에 공개된 계약액까지 합하면 누적 수주가 약 8,100만 달러입니다. 연간 목표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고요. 매출 800만 달러인 회사가 RPO는 그 10배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오라클이 컨티니엄의 양자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자체 AI 데이터 센터와 통합하겠다는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계약 역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이 양자를 자기 서비스 목록에 넣은 첫 사례예요. 양자 컴퓨터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려면 데이터 센터나 HPC와 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이 산업 전반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D-Wave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08만 달러로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매출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구독 매출이 190만 달러로 50% 늘었고 상업 고객 비중이 45%에서 62.4%로 포브스 2000대 기업 비중이 20%에서 47.7%로 올랐어요. 그리고 구독 매출 중에 실제 업무에 투입된 비중이 작년 상반기 9.8%에서 올해 37.3%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양자를 쓴 방식은 대부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팀이 예산 조금 떼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업무에 투입됐다는 것은 어떤 상업적 유용성이 확인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요건 D-Wave가 택한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갖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게이트 충실도나 오류 정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특정 연산에서 더 빨리 스케일업이 가능하거든요. 경영진도 1년 전에는 상담 상대가 전부 연구팀이었는데 지금은 25에서 30% 정도는 실제 사업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닐링 방식을 필두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상업화 징조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 매출은 510만 달러로 183%나 늘었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RPO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매출과 선수금을 더해보면 약 846만 달러인데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인도 정부기관의 108큐비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840만 달러짜리의 계약이 선수금이 들어왔거든요. 다만 그거는 이제 4분기쯤에나 매출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화면 매출이 높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고 아직은 이걸 보완할 만한 다른 장치가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 규모와 질이 개선되고 있고 매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랑 고객군의 다각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수익화를 기대할 시점은 아닙니다. 일회성 항목을 걷어낸 영업 적자가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1억 2,030만 달러, 컨티뉴엄은 6,830만 달러, D-Wave는 3,710만 달러, 리게티는 2,81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제일 큰 아이온큐가 적자도 제일 크다는 건 아직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고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현금 소진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50개월 이상의 여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진 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컨티뉴엄이 약 75개월, 아이온큐가 69개월, 리게티가 61개월, D-Wave가 58개월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일명 Q데이가 일부에서는 2030년 즈음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 버틸 체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추세로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시즌에 처음 나온 게 있습니다. 컨티뉴엄이 흑자 시점을 언급을 했어요.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2030년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순수 양자 기업 중에서 시점을 못 박은 건 처음인데요. 다만 이 숫자는 일종의 조건부 약속입니다. 컨티뉴엄의 올해 가이던스가 2,800만에서 3,200만 달러 수준이고 내년에 100% 이상 성장을 전망을 했으니까 내년은 한 6천만 달러쯤 되겠죠. 그런데 경영진은 2030년 매출이 수십억 달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3년 안에 3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온프레미스 판매라고 가정을 하고 한 대당 5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1년에 10대씩 팔아도 10억 달러를 겨우 달성하는 셈인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2029년에 아폴로라는 완전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가 내정대로 나와야 되고 사기업 시장 수요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각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컨티뉴엄의 경우에는 내년에 소울이라는 시스템을 내놓기로 했어요. 물리 큐비트는 192개, 논리 큐비트는 100개짜리입니다. 이번 분기에 칩이 공장에서 나와서 검증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문제는 없다고 밝혔어요. 이게 예정대로 나오면 29년 아폴로도 30년 흑자 얘기도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컨티뉴엄이랑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은 3개 세대 또는 4개 세대 뒤의 칩까지 동시에 개발하고 있거든요. 먼저 공개되는 QPU에서 얻은 지식을 미래 세대 QPU들이 공유하면서 병렬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로드맵 전체에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을 제때 지키는지가 이 산업에서 유일하게 검증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에너지부가 2028년에 살 양자 컴퓨터 규격을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어느 회사가 규격 안에 들어오는지가 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현재 공개된 논리 큐비트 로드맵은 컨티뉴엄이 2027년에 100개, IBM이 29년에 200개, D-Wave가 32년에 100개고 리게티는 아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큐비트 수 외에도 논리 큐비트 충실도 가능한 연산의 깊이 같은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상업성이 발생한 지점이 어딘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양자의 연구비를 주는 단계에서 물건을 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양자 컴퓨터 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양자 센싱 분야에서도 상업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실적에서는 매출 규모는 회사마다 달렸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고 구독 매출이 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비중이 올라가는 방식으로요. 셋째, 아직 흑자를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한 회사가 연도를 말했고 그게 2030년입니다. 그 가능성은 앞으로의 로드맵 달성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흘러가는 구비 속에서 너의